자, 지금 시간이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18분입니다. 야간 선물이 2.95포인트 하락했어요. 네, 2.95포인트 하락. 많이 내렸네요. 자,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은 아직 계속 상단선 위에 있고요. 상단선 위에 있고, 사실 볼벤 20 상단선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4일 뒤에 없어져요. 예? 4일 뒤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월봉에서의 그 거래량의 역할은 다음 주 목요일이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 값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지금 선물 차트가 가지고 있는 베이시스는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의미가 없고 이제 9월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5를 빼서 얼마냐? 368.95예요. 네, 368.9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상단선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여기까지 내려오죠. 370.83. 그럼 한 370.8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370.8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개파락이 나오면서 고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고가를 방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인 거죠. 고가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거래량은 문제가 없죠. 왜냐면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은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다시 가야 돼요. 365.77 아래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 다시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도 돼요. 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한다. 주봉은 매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봉은 매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수가가 없다고.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수가가 없어요. 매수는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하셔도 돼요. 자, 일봉은 저가가 깨졌죠? 얘는 매수 끝. 그죠? 얘는 매수 끝이라고.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 끝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으로 가서 코스피 200 분기봉. 자, 370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개인이 매수하면 370 아래로 갈 수 있고 매도하면 370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개파락이 와도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370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는 거의 볼펜 근처까지 왔어요. 볼펜 근처까지 왔는데 어차피 상단선을 들고 있으니까 매수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신규 매수를 추천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자, 여기서도 2.95를 빼야 되잖아요. 2.95. 만약에 3을 빼면 68이고 여기다 5를 더해야 되니까 0.95. 95. 사사인가요? 네? 368.44.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368.44를 적용하면 하단선은 없어요. 하단선은 없고 보시면 상단선의 위치는 370.56. 그러니까 반등이 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반등은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하셔도 되고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 볼 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면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아도 매도할 수 있고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아도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주봉만 있는 게 아니라 월봉도 있기 때문에 주봉 전략을 쓸지 월봉 전략을 쓸지 그거는 이제 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매수자는 370 아래에서는 매수할 수 있잖아요. 단 개인이 현물을 매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예, 지금 뭐 매수가는 월봉도 없고 주봉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없다고. 매수가가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예,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다. 예, 그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68.5가 단가예요. 예? 368.5가 단가라고.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368.5가 선물 평단이에요, 외국인에. 그러니까 그 위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죠.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2조 원 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368.5 위에서는 매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370대를 넘었지만 외국인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손실인 거죠. 그래서 만기까지는 어쨌든 368.5 아래?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열어두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선물 매도를 하면 368.5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이 현물을 사면 내려가는 거고 현물을 팔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요일처럼 현물을 팔면 뭐 할 얘기가 없어요. 370 언더에서 머물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이제 개인이 갑자기 또 현물 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면 370 아래로 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눈치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개인이 현물을 매수할지 매도할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요. 4월 달부터 현재까지, 4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은 현물을 매도한 것도 없고 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 얘기는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들어서 개인이 현물을 매도한 금액이 7천억 정도 됩니다. 7천억.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매도한 금액이 7천억인데 이 금액이 결국 큰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은 뭐 볼 거 없잖아요. 아래도 열렸고 위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고가가 주봉이 고가잖아요. 주봉이 고가를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일봉은 저가를 깨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사실 매수 못해. 화요일에 매수할지 말지 따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사실 갭상승이 나왔으면 하방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파락이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사는지만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봉 뭐 계속 하단선이고 월봉은 거의 뭐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라 지금 0.79니까 1.6을 빼야죠. 1.6. 자, 2210원에서 1.6% 빼면 한 323원을 빼야 됩니다. 323원을 빼면 2210원에서 19,885원. 자,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19,000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종가가 19,580원이에요. 19,580원. 그러면 19,580원에서 곱하기 313원을 빼야 되고 19,580원. 19,265원. 19,265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등 목표치는 한 19,460원 정도 되고요. 아래쪽은 열려있다. 아래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할 때 뿐이고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잘 챙기시고요. 일봉은 저가가 깨지잖아요. 보시죠. 일봉 저가 깨졌기는 일봉 나가리란 얘기예요.
일봉은 나가리라고. 그러니까 일봉 보고는 매수 못하고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면 사도 되는데 가격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가격이 안 보이니까 예? 알아서 저가가 안 깨지는 봄이 안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요. 2020원에서 예, 자, 2020원이 종가인데 1.6%가 올라야 되잖아요. 2050원 정도. 예, 그러면 뭐 분기봉은 볼 거 없죠. 분기봉은 볼 거 없고, 월봉은 정반대로 매수가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예, 엉망진창이다. 예. 뭐 갈피를 못 잡겠어요 솔직히. 계속 흔들어대니까. 자, 이렇게 되면 매수가가 얼마예요? 네, 매수가가 여기 203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가격은 2030원입니다. 그 가격 말고는 없어. 네, 나머지는 보유 영역이다. 네, 오르든 말든 나머지는 이제 보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030원만 매수가예요. 네, 2030원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가 이제 매수 영역이고, 나머지는 딱 보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카페 게시물에도 올렸지만, 사실 뭐 몇몇 종목 빼고는 종목들이 다 작살났어요. 예? 우리가 뭐 이게 지금 뭐 상승장이라고 떠들고는 있는데, 상승장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종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예요, 대형주.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신세계, 롯데 쇼핑, 뭐 NC소프트, 예,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잡주가 아니잖아요. 예, 잡주가 아닌데도 뭐 거의 연중 최저치에 가까운 굉장히 심각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1년 정도의 고점을 찍은 이후로 뭐 거의 엄청나게 하락한 종목들이에요. 보통 이제 유동성으로 주가가 끌어올리는 상황이 오면 뭐 종목을 안 가래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때 상승을 보셔도 뭐 종목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미친 듯이 다 올랐지, 종목을 구분해서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은 특정 섹터에 특화돼서 오르는 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유형의 장인데, 사람들이 지금 상승장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이나 섹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상승장은 사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흔치 않다는 거죠. 이런 상승장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상승장에는 이런 유형의 상승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쨌든 증시 구조를 보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국내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어쨌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국내는 완전 작살난 거잖아요. 국내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은 뭐 다 작살났다고 봐야죠 지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그 내수 기업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NC소프트 같은 게임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도 다 박살났고, 중국이랑은 아예 무역 자체를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특히 이제 뭐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특정 섹터에 몰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돈이 몰려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돈이 전체적으로 분산돼서 예,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다 내리고 몇몇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그 하락폭을 다 상세해서 끌어올리는 아주 기이한 형태의 예,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 그 다음에 뭐 대만, 유럽 이런 증시와 비교를 해서 최고점을 가네마네 하고 있는데 다른 거죠. 예? 산업 구조도 다르고 예, 투자와 관련된 그런 자금의 집행 유형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봐요. 우리는 횡보하잖아요. 예? 우리는 계속 지금 바닥을 찍은 게 2022년 9월인데 2022년 9월 지나서 지금까지 뭐 횡보장만 지금 거의 예, 1년 반이 뭐예요? 거의 이제 2년 다 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상승장인가? 예, 상승장을 이렇게 하나? 예, 상승장이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하락시키고 예, 특정 종목에만 예, 자금이 밀집되어 가지고 예, 그 종목만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 종목들 중에는 사실 올해 법인세도 안 낸 종목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살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사실 법인세는 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했는데 그런 종목들도 이게 훑어보면은 법인세를 냈다고. 근데 법인세를 안 낸 종목이 시가총액 1위예요. 웃기는 세상인 거죠. 예. AI 관련된 상품이 없잖아요. 없다고 봐야지. 예? AI라고 막 떠들고는 있는데 납품은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골 때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상승하는 종목들은 사실 거래량이 안 나와요. 예. 거래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안 나오고 대부분의 하락하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은 늘어요. 증시도 오르고. 그래서 예,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이 거래량이 이게 폭증하는 상태, 그러니까 거래량의 증가 횟수가 종가의 상승 횟수보다 많은 그런 상태를 보였던 케이스가 그 IMF 이전에 2번 있었어요. IMF 이전에 2번 있었는데 2번 다 엄청나게 폭락했죠. 네, 2번 다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 지가 몇 개월이 됐냐면 30개월이 됐어요. 30개월. 네? 그러니까 30개월째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예, 거의 역사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 없어요. 없었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매도자가 많은데도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 투자자를 설득할 만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가 없다는 거죠. 예, 계속 반도체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건의 본질은 반도체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잖아요. 예? 미국 증시가 2022년에 하락한 이유는 예, 반도체 경기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면 올 수가 없지. 경기가 좋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은데 계속 금리 인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경기가 좋아요. 지금 경기가 왜 나빠요?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지. 미국 증시 봐요. 경기가 좋다 못해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내주는데도 계속 파월은 금리 인하를 떠들어대요. 왜 그럴까요? 네.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채권 금리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예? 금리 인하를 한다고 계속 떠들어대야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징후가 있어야 아, 지금 채권을 사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연극을 해야죠.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쇼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채권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야 돼. 그럼 누가 채권 사요? 기다리면 채권을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데. 그죠?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올 건데 미쳤다고 지금 채권을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경기는 좋은데 연준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계속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그게 무슨 경제 관료가 할 짓이에요. 그 정치인이 하는 거지. 예? 인플레이션하고 금리랑 매칭을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미국 국가가 채권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 금리를 조율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준다는 게, 예, 제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 그게 맞다 틀리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 8개월째잖아요. 8개월째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안 하는데 맨날 금리 인하 한다고 떠드는 거야. 예. 그렇게 안 떠들면 채권을 팔아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CPI는 떨어지질 않아요. 예. 2022년도 7월 달에 CPI가 3.0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도 금리 인하 안 했어요. 지금 3.4죠. 그럼 3.0에서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3.4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3.0이라는 수치를 이미 다 봤는데, 예. 그럼 과연 이번에 2점대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점대가 안 나왔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떠들면 그것도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3.0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설득도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네들의 전략과 그런 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예,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돌아가는, 예, 그런 내용을 이제 듣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예?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저는 그 데이터를 모르니까. 하지만 결국엔 개인이 현물을 사면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인이 현물을 사면 증시는 빠질 거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370이니까 만약에 368대의 지수를 보여주더라도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고요. 반대로 이제 개인이 현물을 사면, 예, 그때는 이제 매수 전략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개인이 현물을 사는 모양새가 나오면 이번 주 고가가 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